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6일 인사이트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2월 첫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575.6원으로 전주보다 8.3원이 올랐습니다. 2주 연속 상승했다고 합니다. 경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647.8원으로 전주보다 4.4원이 내렸고요. 주간 단위로는 11주째 하락했다고 합니다. 국민 경제 생활과 가장 밀접한 휘발유와 경유 가격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요. 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싼 가격 역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 가격 안정이 꼭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은행권에서 VIP 고객을 담당하셨고요. PB 1세대이시며 지금은 서민금융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계신 분을 모시고 금융과 서민 경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철 서민금융연구원 수석부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네. 그동안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을 어저께 대보름이 지났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새해 인사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새해는 코로나도 물러가고 네. 경제도 좀 되살아나고 네. 국력도 강화되고 그랬으면 네. 좋겠습니다. 예. 코로나 겪어보셨죠? 예, 연초에 좀 고생 좀 했습니다. 코로나 겪어보시니까 좀 어떠시던가요? 좀 진작 겪을 걸 늦게 겪어가지고 더 고생한 것 같아요. 진짜 겪을 걸. 남들 할 때 해야 되는데.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코로나 감염되지 않으신 분들은 대인 관계가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니냐. 우스갯소리로. 이건 진짜 우스갯소리로. 그래서 마지막으로 걸려가지고. 그런데 요즘에 그래서 주로 어떤 일을 주로 하고 계세요? 전에는 제가 뵈니까 금융과 관련된 활동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요즘 근황이 좀 어떠십니까? 제가 주로 활동하는 게 서민금융, 예. 사회적 금융, 예. 청년금융 이런 부분에 이제 세미나도 하고 자문 활동도 하는데 예. 요새는 좀 뜸하고요. 예. 농부로 토종 쌀 키우는 거랑 예. 전통주 담그는 거 예. 그리고 아마추어지만 오케스트라 단장으로 이제 공연 활동을 좀 코로나 풀리니까 공연 활동할 기회가 좀 많아지네요. 그렇군요. 제가 여기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제가 지금 사실은 대본 없는 내용 또 질문 드리는데 서민금융, 사회적 금융, 이 청년금융 이거 다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그건 쉽게 말하면은 네. 저 같은 정통 금융권에서 싫어하는 금융들을 모아놓은 거죠. 은행에서 별로 관심 없고 하기 싫어하는 것들. 1금융권에서 별로 관심 없고 네. 귀찮으니까 안 하는 거, 돈도 안 되고. 큰 돈도 안 되고 하니까 그런 금융에 대해서 좀 자문 활동하고 계시다. 그다음에 토종 작물하고 지금 쌀도 재배하고 전통주도 만드신다고 그러는데 해보시니까 어떠셨던가요? 재밌어요. 왜냐하면은 저도 이제 33살 나이를 2번 걷고 네. 이제 세 번째 33살로 가고 있는데 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돌이 되겠네. 이제 네. 세 번째 33살에. 네. 근데 나이가 먹으면은 자꾸 변화하는 걸 쫓아가는 것보다 옛날 걸 지키는 게 더 익숙하고 편하고 또 나이 먹은 꼰대들이 그런 걸 또 한번 문화를 이렇게 한번 접목시켜 보는 게 필요하다 해서 하고 있고요. 또 진짜 중요한 거는 거기서 청년들의 새로운 일자리가 나올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토종 작물을 기른다든가 전통주를 만든다든가 이런 농업에서 어떤 청년들의 일자리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전 궁금한 게 주로 요즘에 원래 우리 김 원장님 경력을 제가 잠깐 뵈니까 사회이사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있으신데 그 중에서 주로 은행에서 어떤 일 하셨어요? 은행에서 제가 은행 생활은 많이 안 했어요. 30년밖에 안 했어요. 예, 30년이요? 예. 많이 하신 거죠. 처음에 외환은행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네. 하나은행 생길 때 설립 준비하는 데 가서 일을 했고요. 예. 다시 또 외환은행 가서 했고 다시 또 마지막으로 대구은행까지 갔었는데 주로 한 게 이제 마케팅하고 상품 개발, 프라이빗 뱅킹이 주된 업무였죠. VIP 마케팅이라고. 돈 많은 부자들하고 노는 게 주된 업무였죠. 여기서 개인적인 것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사실 그 시대에 쉽지 않은 얘기인데 외환은행으로 입행하셨다가 하나은행 만들 때 하나은행으로 가셨다가 다시 또 외환은행 오셨다가 이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원래 본인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다가
다른 곳을 갔다가 다시 또 왔다. 이거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떻게 아마- 그렇게 되신 거예요? 아마 최초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그런 사례가 없었다는데 예. 근데 어떤 제가 이유로? 하나은행 가서 PB 사업을 이제 세팅을 했더니 아. 원래 그 고급 고객들, 예. 정통 고객은 외환은행이 주된 고객들이다. 그래서 다시 외환은행 와서 선배들이 다시 외환은행 와서 다시 한번 살려보자. 그리고 실제 그때 이제 외환은행이 다시 이제 그 IMF 시기에서 벗어나서 이제 도약하려고 했던 시기였는데 갔더니 론스타에 팔려가지고 그런 아픈 사연도 아, 있습니다. 그럼 우리 부행장님도 론스타의 파편을 맞으신 분 중에 한 네, 분이네요. 그래서 근데 결국은 지금 보면 어차피 외환은행을 하나 그룹에서 하나 금융에서 인수했으니까 뭐 같은 그 저기에 근무하신 건데 자 그러면 PB 사업 하셨잖아요. PB 사업을 그 당시에 해보시니까 좀 어떠시던가요? PB 사업에 그 사실 저도 은행 가서 느끼는 거지만 요즘에 은행 가면 창구에서 VIP 그 창구가 따로 있더라고요. 아주 방이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상당히 그 사실 보통 서민들은 약간의 뭐라 그럴까 그런 위화감. 위화감을 좀 느끼고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 만드시면서 어떤 생각을 당시에 하신 거예요? 처음에 내부적으로 굉장히 반발이 심했어요. 내부적으로. 아 내부적으로.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은행의 공적 기능이 굉장히 강했어요. 네. 세금도 걷는데 그렇죠. 예. 뭐 다 걷어주고 뭐 해가지고 정부의 그 관치금융이라는 표현도 그렇죠. 뭐 많이 들었는데 그걸 공적인 기능이 강했는데 IMF 때 예. IMF 갔을 때 제가 압구정도에서 지점장을 하고 있었어요. 아. 그때 보니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 되게 신났어요. 우리 고객들이 왜냐하면 이자는 올라가고 손님은 적고 그리고 굉장히 듣기 안 좋은 말이지만 그때 이제 고객들이 어떤 이야기까지 했냐면은 세상이 이제 바로 돌아가는 것 같아. 진짜로? 예. 골프장 가고 백화점 가도 사람이 없다. 뭐 애들이 뭐 다 같이 놀려고 했는데 요새는 지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까지. 아. 그래서 그게 이제 좋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렇죠, 저는 그렇죠. 그때 예. 분위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은행원에서 이제 마케팅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야 이제 부자 마케팅을 해야 된다. 아. 부자들을 따로 관리해가지고 여기 돈 많은 부자들에서 돈을 벌 기회가 더 많다. 실질적으로 한 2000년도 무렵부터 은행뿐만 아니라 일반 그렇죠, 기업들도 그렇죠, VIP 그렇죠. 마케팅 예, 뭐 이런 그렇죠. 게 예. 굉장히 성행했어요. 그래서 은행을 팍 잘라가지고 예. 서민 이게 일반 창구 만들고 이 VIP들은 우아하게. 음. 근데 지금은 그 완전히 다 보편화돼 버렸죠. 예, 그렇죠. 그게 이제 PB 사업이었는데 그게 이제 금융으로서 잘한 거냐? 뭐 이거는 이제 평가는 차지치고 차지하고 예.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이제 VIP 마케팅 소위 말하는 프라이빗 뱅커 사업이 그 뭐 은행뿐만 아니라 뭐 보험이나 증권 뭐 백화점 일반 뭐라 그러죠? 판매하는 서비스 쪽에서 그쵸. 다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하다못해 어떤 회원에 가입을 하더라도 이용 횟수가 많으신 분들을 VIP 고객으로 별도로 그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제가 굉장히 좀 경력을 보다 보니까 희망사. 저는 사실 부행장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처음 소개받을 때 희만사 대표라고 그랬고 희만사가 뭐야 그죠? 그런데 찾아보니까 희망 만드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사회적 기업이에요. 왜 만드셨어요? 여긴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이 청년들 사실은 빚에 고생하는 청년들을 살려내자는 의미로 만들었는데 예. 만든 배경은 그래요. 제가 이제 2010년도 무렵에 은행을 그만두고 예. 이제 잘린 거죠. 이제 퇴직하고. 이제 퇴직하고 은퇴하셨다. 하고 대학에서 이제 부자 강의도 좀 하고 그랬어요. 왜냐면 부자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서. 근데 부자 강의를 하면서 저도 계몽주의적인 생각이 많았어요. 계몽주의. 예. 왜냐하면 나름대로 저도 이렇게 힘든 뭐 사회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부자가 안 되는 힘들어하는 경제적 힘든 사람들은 노력을 안 해서 그럴 거다. 지식 정보가 부족하든지 생활 태도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럴 거다. 그래서 그런 걸 자꾸 이제 가르쳐 주고 싶었죠. 계몽주의 생각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렇죠. 내가 잘난 내 시각에서.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 하나하나 들여다보니까는 자기의 능력 부족이나 이런 게 사회 구조적인 면이 굉장히 크더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 내가 너무 모르는구나. 그래서 사회복지학 석사과정을 가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러면서 나도 공부할 겸 같이 토론할 겸 한번 이런 희망 만드는 사람들을 한번 운영해 보자. 그래서 그 재무 설계하던 친구들이랑 같이.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이 한번 빚에 빠지면은 그 수렁에서 벗어나기 되게 힘들어요. 그때 그냥 돈을 준다, 빌려준다든지 이런 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생활 설계, 태도, 심리 상담 이런 것까지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이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해봤죠. 했었어요. 한 10년 했어요. 10년 하셨어요? 네. 지금은 후배들한테 물려줬어요. 아, 10년 해보시니까 좀 어떻던가요? 저는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예요. 저도 사실 우리 부장님처럼 저도 금융을 처음 이제 사회생활 시작했던 사람이어서 저도 약간 계몽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컨설팅 이런 석사하고 공부를 하면서 고민했던 게, 야, 내가 과연 이 컨설팅 하는 게 맞는 건가? 뭐 이런 고민에 사실 지금도 빠져 있긴 한데, 실제로 그 지금 하시다가 이제 후배들한테 일단 물려주시긴 하셨는데, 실제로 해보시니까 이게 사실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그 첫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그 이분들이 실제로 청년들이 와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냐, 그리고 도움이 되느냐 하나하고, 이 사실은 희망사 여기도 사회적 기업이지만 기업으로서의 계속 유지성이 있느냐, 이거 두 가지인데, 먼저 첫 번째 거부터 좀 대답을 좀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이 청년들의 금융 문제가 이제 심각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이제 구조적인 문제를 좀 봐야 돼요. 신용 평가 문제부터 한번 봐야 돼요. 예, 신용평가. 예. 사회에 처음 나오면은 신용 등급이 4등급, 5등급 이렇게 돼요. 예. 그 왜냐하면 심파일러라고 그 금융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아,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돈이 그 필요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새로 이제 뭐 그렇죠. 특히 지방에서 서로 올라와서 뭘 그래서, 생활하면 갑자기 한 5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아무도 안 빌려줘요. 신용 등급이 안 그렇죠. 좋다. 그럼 제2금융권, 제3금융권을 가야 돼. 그럼 금리가 엄청 높죠. 저 할 때 40% 정도. 그때만 해도 됐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 그 한 번 그걸 40%짜리 이자를 쓰기 시작하면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헤어날 수 없다는 게 왜 그럴까요? 열심히 자기가 모아서 갚으면 어떻게 되는 거 갚아? 아닙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연봉이 1억짜리가 네. 1억을 대출을 똑같은 연봉을 네. 받으면은 한 5%, 지금은 4% 5% 정도 네. 낼 거예요. 그러면 날짜로 치면 한 1년에 20분의 1 정도 예. 일을 더 하면 돼요. 예. 근데 이 사람이 한 25%만 쳐도 넉 달을 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버퍼가 작아. 연봉 2천만 원짜리 2천만 원을 받았다. 예. 그 세이브할 버퍼가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러면서 넉 달을 더 일해야 되는데 넉 달을 더 추가로 일한다는 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런 게 구조적으로 그러면 이 사람이 왜 그러면 금리를 그 사람한테 높게 적용했냐? 이 사람은 갚을 확률이 떨어진다고 본 거죠. 근데 그걸 누가 인간에 대한 평가를 누가 했냐? 금융기관의 편의성을 위해서 신용평가라는 제도가 그 인간성을 갖다가 신뢰성을 평가한 거잖아요. 그래 한번 구렁에 떨어지는 이게 사회적인 정의에 부합하느냐 하는 그런 고민이 있었죠. 아하.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환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여기 사실 우리 대본에 없는 내용 또 여쭤보면, 그러면 우리 신용평가 제도가 지금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세요? 신용평가 제도는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과거의 경력을 가지고 그렇죠. 와서 그걸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현재 그렇죠. 그러니까 장발장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레미제라블에 나온 장발장을 착하지는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통계라는 건 자별경이가 되는 거죠. 쟤는 영원히 범죄자야. 근데 실제 그건 평가할 요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니까 평가할 요소가 없을 때 제외시키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애들은 제외시키자는. 그래서 이제 대한평가라 해서 이제 새로 시도되는 게 다른 뭐 SNS 습관이라 이런 걸로 평가해 준다는데 그것도 엄밀히 보면은 평가에서 아예 제외된 사람 중에 얘들은 괜찮을 것 같아 하고 몇 명을 발굴하는 수준이지 근본적인 평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희만사에서 시도했던 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득과 지출, 그래서 사회 구조 이런 걸 가가지고 어느 정도 얼마까지는 이걸 완충작용이 있을 거다 해서 그걸 평가해 보자. 근데 실질적으로 해본 경험으로는 그 대손율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와요. 그 대신 코스트가 엄청 들어가요.
아하. 왜냐하면 그 사람의 생활이라든지 이런 걸 다 쳐다봐야 되고 또 한 달 지나서 또 다시 대화를 해야 되고 코스트가 엄청 들어가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재 있는 신용평가 제도는 뭐 대출을 잘 갚고 있느냐, 공과금을 잘 내느냐, 핸드폰 요금을 잘 내느냐, 뭐 이런 것들하고 수입하고 이런 것만 가지고 과거 것만 갖고 이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과거에 잘못했으면 지금도 잘못할 거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이제 신용평가를 하게 되는 거고, 희망사에서 시도하셨던 평가는 그렇다면 계속 한 달에 한 번 이거 주기적으로 상담도 하고 그 사람과 대면을 해서 이 사람이 어떤 습관을 갖고 있어서 어떤 일을 했냐라고 해서 그래서 평가를 해봤더니 대신 그 돈은 잘 갚되 이 평가는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렇죠. 거예요. 경비가 많이 네, 들어가요. 그리고 그 사람의 태도를 바꿔주기 때문에 네네. 이게 성공하면은 이 사람은 굉장히 좋은 구조로 돌아가요. 아, 그래서 선순환 구조로 들어가는 거죠. 제일 금액권을 떳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올려주는 거죠. 그러면 제가 또 아까 두 번째 질문했던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아까 시간과 돈이 되냐? 경비가 많이 들어갔다고 망하죠.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희망사 경영하시면서 애로가 많으셨겠어요. 거의 돈이 안 되죠. 어, 그리고 이런 활동을 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소개가 되니까는 네. 상담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상담하는데 코스트를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을 한 6개월 정도 네, 케어해 준다는 케어해 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한 번 만날 때 1시간씩 이렇게 케어하는 거니까는 네. 30만 원 정도를 받으면은 굴러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 6개월간 케어해 주는 상담료를. 그러면 30만 원이 없잖아요. 힘든 사람. 그렇죠. 힘든 사람이 30만 원이 없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 주면은 가령 이제 비싼 이자 나가던 게 이자가 확 주니까는 그 여유분에서 10분의 1을 갖다가 이걸 내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쭉 끌고 갔어요. 근데 잘 내시는 분도 있고 일부는 이제 그런 어떤 수렁에서 벗어나니까는 이제 싫은 거예요. 싫고 여기서 어렵다. 잊어먹고 싶은 거예요. 마치 아, 뭐 보육원 출신인데 보육원 출신 떳하게 자랑하기 그렇죠, 싫어하는 그렇죠. 거랑 뭐 비슷한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회 저쪽에서 많이 도움을 또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회 단체나 이런 데 도움 받기도 하고 또 이 자리에서 좀 설명해도 SK 그룹에 네. 소셜 프로그레스 크레딧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거를 경제적인 가치로 환원을 못 하니까는 그걸 계산해서 도와줄게 해가지고 SK의 그 SPC 도움도 좀 받았어요. 그래서 근근히 이렇게 먹고 살고. 그러시구나. 아, 자 그러면 저 또 궁금한 게 요즘 그러면 청년들 무슨 현장 얘기도 많이 들으실 거잖아요. 아무리 좀 후배들이 좀 경영하고 계시지만 그러면 요즘 어떤 게 가장 문제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청년층의 그 이제 밑에 말하자면 이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의 그 계층은 여전해요. 조금 늘어나고 막. 근데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중간 계층이라고 생각, 중산층이라고 생각했다가 지금 확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하우스푸어를 말해요. 하우스푸어. 하우스푸어. 이게 한 10년 전 상황이랑 똑같아요. 작년에 막 영끌 한다는 이야기 많아서 부동산 그쵸, 그쵸. 영끌. 그때 우리 많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아유 큰일 났다. 내년에 또 하우스푸어들 상담하러 엄청 쏟아지겠다는. 그게 꼭 2010년부터 2011년, 12년 요 무렵 상황이랑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네, 아주 안타깝죠. 아 근데 왜 저는 궁금한 게 2010년, 11년에 10년 전에 겪었으면 지금 겪지 말아야 될 텐데 왜 겪게 될까요? 그 주식시장이 똑같아요. 한참 올라갈 때 뒤쫓아가는 거. 아 이거를 한번 저는 좀 사회가 문제입니까? 기성세대가 문제입니까? 언론도 문제고. 언론도 문제라고. 언론도 문제고. 올라간다고 맨날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계속 집값이 올라간다. 너희들 지금 집 안 사면 힘들다. 막 이렇게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결국은 30대 영끌에서 지금 고통받고 지금 이제 고통 받고 있는 것도 아니지 고통이 막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한 6개월쯤 지나면 이제 죽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도 올 텐데 이제 그 사람들이 여기에 뛰어든 영끌한 이유는 나름대로 이제 중산층의 대열에 나도 올라갈 수 있는 구조구나 했는데 이제 상대적 박탈감이 집값이 막 올라가니까 그 쫓아가야지. 심리적으로. 네. 나도 쫓아가야지. 왜냐하면 계속 떠들었잖아요. 그럼 그런 걸 우리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한 기성세대가 사회의 구조적인 책임이 있는 거네요. 책임 많죠. 그리고 저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방송이나 강연할 때 이제
이런 건 조심해야 된다, 안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그 반응이 아이 꼰대. 아하. 당연한 이야기 하고 있어. 아, 당신은 이제 꼰대고 네, 당연한 이야기 하는 거지. 그러면 무리하지 마라, 리스크 관리해라. 뭐 당연한 얘기니까 예. 재테크 강의 가면 그런 얘기 하면은 꼰대라 그래. 뻔한 얘기 또 하고 또 한다고 이제 듣지만 사실은 그게 지금 적용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사실은 모든 진리는 되게 평범한 거예요. 평범한 걸 갖다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문제거든요. 저 또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여기 희만사 보니까 비콥이라는 인증을 받았던데 사실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 하시는 분들도 이 비콥 잘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이 비콥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비콥은 무슨 제도예요? 우리나라는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이제 사회적기업이라는 인증해 인증제도를 주죠. 했어요. 그렇죠, 예. 시작부터 좀 잘못됐어요. 아하. 왜냐하면 인증제도라는 것은 인증을 해주면은 그만큼 이제 지원도 해주고 그러는데 희만사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와서 한번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는 게 어떠냐 그랬는데 사실은 이거 대부업을 겸했어요. 돈도 이렇게 빌려줄 빌려주니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거 무슨 대부업자가 뭐 사회적 기업이냐 근데 미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 미국에서 지금도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비컵. 지금 비컵에서 미국 이제 변호사가 예. 저기 후원해주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예. 어떤 기업들이 투자할 때 보니까 이런 기업들이 진정한 사회적 기업이더라. 그래서 평가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거의 책 한 권을 평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냐, 사회적 가치 창출 부분이냐, 아니면 기업을 해서 적정한 이윤이냐, 아니면 기술 개발 부분이냐. 근데 저희 사회적 가치 창출 부분에서 아마 세계 그 랭킹 10% 안에 들어가는 걸 계속 뽑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한 두 번째쯤 지금 한 20-30개 될 거예요. 우리나라도. 비컵이 네, 비코퍼레이션, 인증받은. 베네핏 코퍼레이션. 아. 그래서 지금은 관심이 많고 지금은 정부의 사회적 기업 인증 제도보다 베네핏 코퍼레이션 이걸 받는 게 이게 진짜 영광이다. 이건 국제적인 영광이다. 이렇게 해서 이쪽에 관심이 많죠. 그러면 이제 정리해서 이제 말씀을 좀 해보면 비컵 인증이라는 것은 미국에서 인증을 해준다. 국제적 인증. 국제적으로 인증을 해준 거다. 근데 이게 어떤 사회적 그 가치를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 인증원에서 해주는 거와 사회적 기업 진흥원에서 해주는 거와 좀 다르게 업종과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회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일을 하는 기업이냐를 따지는 거니까 생각해보니까 ESG 인증해주는 거고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맞아요. 좀 개념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 원하는 거는 이제 이런 기업들의 사회적 가치를 보고 투자자들이 선의의 투자자들이 도와줄 수 있을 거다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만드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 사회적 기업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 인증하고 좀 다르게 비컵 인증이라는 것은 베네핏 코퍼레이션이니까 실제로 사회적 가치를 어떤 걸 갖고 있느냐를 인증해주는 그런 제도인데 이것은 이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다. 뭐 특별하게 그렇다서 비컵 인정받았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특별하게 지원해주는 건 그런 건 없죠. 없는데 이 기업의 그 활동에 대해서는 인정받는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듣고 잠깐 쉬어가겠습니다.